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이드 3사부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모두가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 몇 가지 자전거 2바구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자전거 시장 아는 거 아니냐, 너무 어렵다, 거품이 다 꺼져야 된다느니, 폭리를 취한다느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의견도 내고 반박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전거 시장이 좋을 때가 있었나? 피디님 혹시 자전거 언제부터 탔어요?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됐죠. 저는 자전거는 25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탔으니까 탄지는 한 15년, 자전거 업계에 들어와서 일한 지는 약 한 이제 13, 14년 차?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시장이 엄청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사이클이 있었어요. 사이클이. 윈브레이크 때도 뭔가 붐이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좀 수요가 있었던 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017년, 18년 해가지고 림에서 디스크 타입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런 사이클 주기대로 사실 기타 산업이랑 같이 가는 거지, 이제 다 꺼져가지고 이제는 망할 거다, 변할 거다,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시각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어떤 그런 사이클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2018년 19년 넘어가면서 코로나 수한 상황 때문에 좀 붐이 됐던 건 사실이죠. 붐이 됐었는데, 그럼 코로나 때 자전거 사장님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불을 축적했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자전거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 재고가 좀 있었고, 들어올 재고가 있었던 한 시즌, 길게는 1년, 그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좋았어요. 네. 그 이후에는 사실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부가 축적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고,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전거 시장이 모두가 돈을 다 벌고 폭리를 취하고 이런 건 사실 아니었는데, 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한번 좀 다뤄봤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레저 스포츠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사실 자전거를 어떤 생활용 이동수단으로 타신다기보다는 자기 운동이나 어떤 레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이 채널을 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 시장은 사실 그런 수요들에 인해서 꾸준히 흘러갑니다. 꾸준히 흘러가지만 이제 신규 유입의 장벽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수입사나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문화적인 활동이라든지 리딩을 하는 브랜드들 움직임들이 이제 그런 쪽에 또 포커싱을 이제 좀 더 두게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 시장이 몰락하고 없어진다 이런 거는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지금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매장이나 미케닉이나 라이드 클럽이나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처럼 잘 건강하게 자전거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자전거 시장이 이제 뛰어들어서 자기 업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사장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도 그랬어요.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17에서 18년도 넘어갈 때 사실 자전거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자전거 매장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의 모든 자전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지금 하면 안 된다.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그때 결단은 좀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 스스로도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시작을 해서 어쨌든 어찌저찌 해서 지금 이렇게 굴러가게 됐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규모를 좀 타이트하게 줄여서 어떤 자신감이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노출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점하려고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분석해서 좀 리스크를 많이 대비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잘 철저하게 고려한다 그러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창업을 하셔도 충분히 밥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좀 보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죠.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인원들을 좀 배치해가지고 매출을 막 일으켜가지고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식의 또 방법들이 예전엔 있었는데, 이런 방법들은 사실 요즘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전거 쪽 시장의 실제 순수 마진율 이런 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 서울 경기권에서 또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높은 매장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것들이 좀 고정비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적정한 서비스를 하려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제 크신 분들은 정말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할만하다, 할 수 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자전거 시장에 다가올 건데, 지금 남아있는 재고들은 사실 작년부터 여러 할인의 프로모션들로 재고 소진을 많이 했었죠. 이제 앞으로 들어올 물건들은 환율 때문에, 특히 유로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고 달러도 마찬가지죠. 환율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자전거만 비단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산업에 다 통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예측을 해보셔서 지금 겨울에 프로모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일부 남아있는 재고들은 좀 좋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구매가 가능하다면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중고 같은 것도 좀 마찬가지겠고요. 네, 그래서 아마 새로 들어올 물건들의 이제 신상품 가격은 생각보다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예전처럼 그럼 또 안 팔리면 할인하겠지.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자전거뿐만 아니라 모든 뭐 브랜드나 업종에서 굉장히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또 조금밖에 안 가지고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또 내가 이제 적정하게 즐기려고 하면 없는 또 형국이 좀 이뤄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또 뜨거운 감자 한번 얘기해 볼 건데, 공임에 대해서 또 얘기가 엄청 많았죠. 공임. 자전거 공임이 가장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게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자전거는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되게 수월하게 사실 제가 교체할 수 있고, 어떤 자전거는 단순하게 타이어를 교체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임을 내가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공임을 더 측정해가지고 손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냐, 아니면 그냥 정해진 공임대로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이거는 공임을 제시하는 분의 영역인 거고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도 사실 뭐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긴 한 거죠. 다만 예전보다는 그런 기준 가격 같은 거는 대부분 좀 검색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죠.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장님들만 특별하게 이런 작업을 좀 수월하고 빨리 할 수 있는데, 빨리 끝냈으니까 그럼 공임을 적게 받을 거냐, 노하우를 녹였으니까 정당한 공임을 받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고지를 하면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전 고지를 하지만 사전 고지 이후에 막상 작업을 했을 때 작업 전개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제가 중간에 전화를 드려서 더 많은 공정이나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이게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한 걸음 떠서 봤을 땐 그럼 아무 문제가 없겠네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전 고지를 했는데 금액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 라이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처음과 달라진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고지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것도 사실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 고지를 100% 금액을 확실하게 측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냐,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자전거를 이제 정비를 맡기시는 라이더 분들도 조금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를 하시는 사장님들도 어느 정도 좀 사전에 교감을 한 상태에서 정비를 좀 하시면 그런 갭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비를 맡기실 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면은 사실 좋긴 좋죠. 네. 그 다음에 제일 공임에서 좀 이슈가 되는 건 이제 소음 정비 같은 거. 소음 정비가 사실 어렵거든요. 소음 정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더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장님 소리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그냥 맡겨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시면 사장님 소리가 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소음 정비는 예전에 우리 컴퓨터 고장 나면 고치듯이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맡겨주시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겠죠. 안장을 앉아서도 주행해보고, 안장에서 일어나서도 주행해보고, 실제 언덕에서 힘을 받는 구간도 주행해보고, 변속도 여러 가지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주행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이제 소음이 날 만한 위치를 잡아서 걔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행 테스트하고, 거기서 소음이 안 잡혔다? 그 다음에 2번으로 의심되는 데를 정비하고, 또 주행 테스트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램 빼서
부팅해보고 다른 램 꽂아서 부팅해보고 CPU 청소해보고 그래픽카드 다시 껴보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 고치듯이 하나하나씩 확률이 높은 곳을 정비해 나가면서 테스팅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뭐 여벌의 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각 구동계를 테스팅해볼 수 있는 것들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음 정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정하게 노하우가 있으면은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테스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잡으려면요. 그러면 테스팅을 하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인지하는 여러 가지 또 정비 요인들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같이 정비하게 되죠. 그래서 소음 정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임의 수가가 높습니다. 높아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소음 정비를 맡기시면은 공임을 이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처음부터 세팅을 하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정비료를 상회하는 정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비료보다 사실 굉장히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무하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는 소음 정비로 처음에 그 금액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만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가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건데 대부분 다 상관이 없어 하세요. 다 좋아하세요.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소음 정비 같은 경우에는 공임 수가를 높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맞고 뭐 적정하게 잡혔을 경우에는 오히려 금액을 좀 할인해서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으시고 소음 정비 건은 그래서 대부분 맡기실 때도 그렇게 전적으로 좀 이렇게 미케닉한테 좀 신뢰를 가지고 맡겨주시고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하는구나. 뭐 단순히 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 비용이지만 저희 자전거 끌고 나가가지고 언덕에서 타고 내려오고 다시 세팅하고 페달 바꿔서 타고 또 해보고 휠 바꿔서 타보고 안장 바꿔서 타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사실 굉장히 좀 뭐 노동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감자 외부 파츠에 대한 거절. 네, 요것도 얘기를 많이 하시죠. 외부에서 가지고 온 파트들을 뭐 이 샵은 작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샵은 그러면은 불친절한 샵이냐? 그건 사실 아닙니다. 외부 파트는 사실 저희도 작년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외부 파트 그 다음에 오시는 족족 뭐 문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엄청 빨리빨리 움직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픈해서 한 3년 차 정도까지 그렇게 움직였는데 제품 이상의 건들이 꼭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 파트를 갖고 왔을 때 제품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제품이 이상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해당 수입사로 보내가지고 처리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도그마 프레임에다가 뭐 조립을 하는데 그 시클램프 같은 거를 적정 토크로 잘 잠가도 일부 개체들이 몇 년도에 제품들이 그 도장들이 잘 터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실 엄청 매장이 바쁠 때는 다 일일이 하나 고지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네, 물론 고지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서 그 어쨌든 적정하게 작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상황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러이러한 그 프레임들이 좀 빈번하게 좀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라이더도 있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못하는 라이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100명 중에 1명 뭐 이렇게 적지만 있습니다. 실제 저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몇 번 그런 것들을 당하고 나니까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모두 다 만족시켜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 업을 정말 오랫동안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려면 그렇게 다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외부 파트에 대한 장착은 사실 좀 잘 말씀드려가지고 좀 거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판매하는 물건, 제가 한 작업에 대해서는 적은 책임감을 좀 많이 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제가 갖고서 작업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제가 짊어지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외부 파트 장착을 거부하는 샵이 불친절하다. 이런 프레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매장 인근에도 그 정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만 위주로 하는 샵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장님들은 다 그런 것들도 다 흔쾌히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다 해드리면 좋겠죠. 저도 다 해드리고 싶지만 매장 환경상 근무 인원 이제 배치상 그 다 어려운 점 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임의 연장선상 정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어쨌든 정비는 그 샵들마다 사실 노하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차에 따라서 좀 다룰 수 있는 영역도 좀 제가 보기엔 다르긴 달라요. 어떤 이제 특정 반복되는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은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자주 안 하면 좀 손이 좀 굳어지고 늦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익숙한 곳에서 좀 정비를 요청하시는 게 좀 팁이고, 특히 휠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휠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뭐 시간을 가지고 하면 이제 상하좌우 뭐 다 디싱이라든지 뭐 잘 볼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휠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장님하고 협업을 하거든요. 사장님이 휠을 이제 잘 짜니까 미케닉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미케닉한테 저는 차라리 보내드려가지고 휠을 이제 정비를 요청을 오히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저희 이제 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휠에 있어서만큼 정비를 해서 나갔을 때 제가 좀 이제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면 휠은 이제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예전에 뭐 BB30 프레스핏 타입의 비비들 정비할 때 뭐 에폭시를 도포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이제 소음, 그 다음에 거기 호환되는 파트들, 그 다음에 에폭시는 어떤 넘버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작업을 그때 당시에 많이 안 해본 미케닉이면은 그런 것들은 작업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런 리포팅을 보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좀 밀어 넣어야 되고, 아 얘는 소음이 어디서 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만져보면 사실 예측이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다뤄진 샵들은 뭐 쉽게 또 할 수 있는 정비긴 하고, 근데 또 그런 정비들을 했을 때는 그 샵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높은 정비료가 좀 책정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쨌든 브랜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그 해당 브랜드를 찾아가셔서 정비를 요청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청하시기 전에 그 방문하시는 그 샵에서 내가 원하는 정비에 어느 정도까지 좀 가능한지 좀 사전에 체크한 다음에 좀 방문하시면은 좀 이렇게 헛걸음 하시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정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착되는 거 이렇게 푸는 정비,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페달이 고착되는 경우는 그나마 좀 쉬운데, 시포스트가 이제 아주 오래돼서 막 고착되는 경우, 뭐 티타늄 자전거들이 오래되면 이제 붙거든요. 거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공구가 망가져요. 저도 그 고착되는 거 풀다가 이 전동 이 작업대가 망가진 경우도 있었고, 공구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고착이 심한 경우에는 충분히 좀 그 정비하시는 분하고 사전에 경험을 하시고 좀 정비를 하시길 좀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 정비가 물론 좋긴 한데 과도한 분해 정비는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빈번하게 분해 정비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시즌 중간중간에 계속 전체 점검이라든지 고착되는 부위에 대한 그리싱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해주시면 매년 분해 정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핸들바 부분, 그다음에 시포스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뭐 그리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오염 물질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이제 자전거 시장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시선에 대한 제가 뭐 답변 같은 거 해봤는데 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전거 시장 괜찮습니다. 자전거 시장 괜찮고 다 각자 지역에서 제가 아는 사장님들 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뭐 거점, 어떤 사장님, 어떤 미케닉 뭐 실장님, 뭐 라이드 센터 이런 거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잘 즐기시면 됩니다. 그것도 있겠다. 자전거 피팅은